안녕하세요. 다세의 법률적인 일상 첫 화입니다. 2019년 1월 1일 날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네이버 기사를 보면 응급실, 보호집중, 진료실, 폭력 사각지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신과 진료 중 의사가 살해된 사건에 대한 기사이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몇몇 기사들을 좀 취합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외래 환자, 이제 방문 환자죠. 입원 환자 말고 외래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이 방문하여가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 침입죄, 주거 침입 비슷한 건데 이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이제 판단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환자가 범행을 범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라면은 이 자체로 건조물 침입죄라는 게 별도로 성립을 할 수도 있어요. 방문하여 정신과 의사와 상담 도중,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라면은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에 의한 그런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면 실무상으로는 거의 적용이 안 되기는 하는데 여튼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이제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건 상담 도중 흉기 길이 30cm 이상짜리 굉장히 큰 흉기죠. 이거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흉기가 어디 있었냐? 꺼내 들었다면 자기가 소지하고 있다가 이제 꺼내 들었을 건데 이 상담이 정신과 상담이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상담실에서 이렇게 큰 흉기가 있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외과라면은 그런 비슷한 흉기가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30cm 길이 큰 흉기는 외과라고 하더라도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튼 여기선 정신과 상담실에서 이 흉기가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준비해 왔다라고 추측이 되죠. 그걸 꺼내 들었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제 들어온 거죠. 이 병원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이 경우에 따라 가능하고 그리고 이걸 꺼내 드니까 의사가 이제 도망을 쳤대요.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치는 걸 그냥 둔 게 아니고 이걸 뒤쫓아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를 다른 부위도 아니고 허벅지나 이런 부위도 아니고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서 이제 사망하게 만든 이제 그런 사건이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형적인 살인 사건이에요. 실제 이제 범행을 인정을 또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살인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살인 사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살인 사건 맞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살인 사건 맞는데 이 짧은 문구에 살인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고려하는 요소들이 좀 많이 집약이 돼 있어요. 관심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흉기의 길이 이게 사실 공소장,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법원에 이 사람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 이제 공소 제기라고 하고 그때 제출한 그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 흉기 길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흉기 길이 30cm 이렇게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칼날 길이, 칼이면 칼날 길이 30cm 아니면 칼날 길이를 포함한 흉기 칼 전체 길이 30cm 이런 식으로 상세히 써 있습니다. 보통은 칼날 길이 몇 cm 이렇게 써 있어요. 여튼 30cm 흉기라면은 보통 큰 칼은 아니죠. 과도 이런 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큰 칼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흉기의 크기 이런 것들 그리고 미리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하러 가면서 이걸 왜 가져가요, 이 칼을? 그러니까 범행 계획 그리고 도망치는 의사를 뒤쫓아갔잖아요. 그냥 겁만 줄 거면 뒤쫓아가지 않았겠죠. 이렇게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갔는지 여부 그리고 찌른 부위, 허벅지 찌른 거랑 가슴 찌른 거랑 살해 의사의 판단에, 살해 고의의 판단에 똑같이 고려되진 않겠죠. 종아리 찌르고 허벅지 찌른 거랑 가슴, 머리, 목, 등 중에서도 이제 척추 부위, 이런 데 찌른 거랑 허벅지 찌른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고의 판단, 살해 고의 판단에. 그리고 몇 차례 찔렀는지도 이제 고려 대상이고, 그리고 실제 사망했는지 여부도 당연히 살인사건의 판단 요소인데, 지금까지 얘기한 범행의 계획, 준비한 흉기의 크기, 그리고 이제 과정에서 보통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당연히 도망을 가는데 뒤쫓아 가느냐 여부,
그리고 찌른 부위, 그게 이제 상체냐 하체냐, 그리고 몇 회 찔렀냐, 실제 사망했냐, 이런 것들이 살인사건의 살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흉기가 이게 되게 짧아요. 뭐 과도 15cm짜리, 그리고 날도 무뎌. 그리고 그게 뭐 정신과 의사분이 뭐 과일 깎아 먹으려고 그 상담실에 놔둔 이 의사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의사를 뒤쫓아 가지도 않았어요. 뭐 상담 도중에 칼부림이 있었다고 치죠. 그리고 찌른 부위도 가슴 부위가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종아리 뭐 이런 데 찔렸어. 아니 팔 뭐 이런 데 찔렀어요. 팔 뭐 손 뭐 이런 데. 수에 찌른 것도 아니고 2번 찔렀어요. 뭐 그리고 뭐 그런데 뭐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뭐 상해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죠. 아니, 살인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죠. 상해 사건, 그것도 이제 특수 상해 사건. 이제 그 지금은 폐지됐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 사건이었고 옛날에는, 지금은 특수상해 사건으로 이제 형법에 의해서 의율되는데 뭐 이건 전문적인 분야 부분이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해 사건이랑 살인 사건이랑 요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판사님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냐, 의사가 이런 간접적인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살해 고의나 이제 상해 고의는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심의 의사기 때문에 그 머릿속을 끄집어서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간접적인 뭐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형적인 살해 사건, 살인 사건에 해당하고 뭐 범행 사실도 본인이 시인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심신미약으로 이제 감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형법 규정 중에 보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행을 범하게 된 경우에는 형을 절반까지 깎아주거나 아니면 아예 처벌을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실무상 적용이 자주 되느냐? 자주 되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형사사건 뭐 좀 많이 하는 법률가이고, 그리고 이런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법률가로서 지금 8년째, 올해로 8년째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심신미약 감경했다라는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심신미약 감경이 거의 안 이루어진다. 그 조항이 적용되는 감경이 거의 안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런 것들이 형을 정하는 양형상의 문제에서는 뭐 일부 뭐 고려가 되긴 합니다. 뭐 그냥 멀쩡한 사람이 누구 죽인 거랑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사람이 누군 죽인 거랑 이걸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사람마다 이제 판단하기 뭐 나름이기는 한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비유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죄를 졌어요. 그거랑 뭐 살 만큼 살아서 가치관이 명확한 뭐 20대 뭐 후반 이런 사람이 죄를 진 거랑 똑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조항이 있는 게. 물론 이 조항에 대해서도 뭐 유지를 하냐 폐지를 하냐 말들이 많아요. 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뭐 조금이라도 가볍게 처벌을 좀 면한다라면, 처벌을 좀 가볍게 받는다라면 얼마나 이제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이 심신미약, 심신상실 감면 규정을 없애자라는 얘기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이 조항을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또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도록 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상 실제 적용이 잘 안 돼요. 뭐 이 사안은 적용이 될 것이냐? 그건 모르죠. 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적용되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뭐 질환이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뭐 조울증이라는 게 뭐 기뻤다가 뭐 우울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게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이제 뭐 병적인 질환으로 판명이 돼서 뭐 약도 먹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질환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요게 인과관계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질환으로 인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해봐야겠죠. 구체적으로 범행 동기를 알아야 뭐 이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또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뭐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조울증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감경이 될지는 뭐 판단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한데, 통계적으로 보면 잘 감경이 안 되고,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계획적이잖아요. 너무 계획적이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감경이 안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감경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튼 이 사건 외에 응급실에서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상해 사건 같은 게 발생할 경우에 일부 가중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 사건인데 만약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이제 가해자가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또 죽이고 막 뭐 피해 입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일반 예방적인 이유에서 이제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 형사 처벌을 왜 하느냐와 관련해서 뭐 보복주의를 뭐 비롯해서 뭐 일방 예방 뭐 개별적인 예방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튼 폭력 사건 일반적인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